잠깐 영상 넘기지 마세요. 저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30년입니다. 초등학교 때 같이 땅 따먹기하고 중학교 때 같은 짝꿍이었고 고등학교 때 밤새 공부한다고 독서실에서 같이 졸다가 선생님한테 같이 혼나고 대학교 때 같이 소주 마시며 미래를 논하고 결혼할 때 서로 들러리 서주고 아이 낳았을 때 병원에 달려가주고 그 30년의 세월을 저는 단 하룻밤 만에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냥 나가기를 눌렀어요. 인사도 없이요. 설명도 없이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홀가분해서였습니다. 30년 된 관계를 내려놓았는데 홀가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오래 참았구나. 내가 정말 오래 버텼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실 건가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그냥 참으면 되지. 속이 좁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30년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눈 감아온 불편함,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허탈한 그 사람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일.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살면서 누군가한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한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속으로만 삭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꺼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거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모임은 처음부터 설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가면서 오래된 노래를 틀었어요. 20대 때 우리가 같이 즐겨 듣던 노래. 차 안에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어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얼굴 떠올리면서요. 우리는 5명이었어요.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추억을 공유하는 그 특별한 끈이 있었죠. 젊었을 때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내가 처음 짝사랑 고백하다 차였을 때 같이 아이스크림 먹어준 사람들,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말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니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왔어. 하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시키고 처음 20분은 정말 좋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무릎은 좀 어떻냐, 남편은 잘 있냐. 그 평범하고 다정한 안부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가 음식을 먹다 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우리 민준이 있잖아. 너희 알지? 걔 이번에 진짜 크게 됐어. 민준이는 선이 아들이에요. 우리도 다 아는 애죠. 어렸을 때 선이 모임 자리에 몇 번 따라온 적도 있었고. 그래. 뭐 됐어? 변호사 됐어. 그것도 대형 로펌. 이번에 정식 입사했거든. 오, 대박이다. 잘 됐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더니 잘 됐구나 싶었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봉이 장난 아니야. 요즘 대형 로펌이 얼마 주는지 알아? 우리 때랑은 비교도 안 되지. 나는 그 나이에 월급이 얼마였나 몰라.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사무실도 광화문 쪽이야. 이번에 걔 차도 바꿨더라고. 그동안 오래된 국산차 탔는데 이제는 좀 타줘야 한다고 유럽차로 바꿨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 맞아, 요즘은 그렇지. 우리도 이사 좀 고려 중이야. 지금 아파트가 좀 좁잖아. 민준이 들어오면 방도 따로 줘야 하는데 요즘 새 아파트 올라온 거 있거든. 거기가 평수도 크고. 어차피 우리 나이에 이제 투자보다는 좋은 데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이상한 감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5명 중에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인 지영이는 작년에 남편이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는 걸, 지금 생활이 빠듯해서 아이 학원도 하나씩 줄이고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지영이한테서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둘이 따로 만났을 때, 그리고 저 자신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크고 노후 준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나이거든요. 선이가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할 때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잊기도 하니까. 근데 선이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영이 이야기는. 우리 전체 단톡방에서 지영이가 한번 넌지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이도 그 대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이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너희는 요즘 어때? 자식들은? 그 말이 무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제 너희 차례라는 듯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해야 하나?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저냥 지내지 뭐.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민준이가 요즘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커피도 마셨어요. 웃음소리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리가 끝날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계속 내 안에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다.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해. 그러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고 음악을 틀었는데 올 때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흥얼거려지지가 않았어요. 창밖을 스치는 가로등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친구인가?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쓸쓸한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그 묘한 감각.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그 감각의 정체를 생각했습니다. 선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아들 자랑을 한 건데 아들이 실제로 잘 됐으니까요. 차 바꾼 것도 사실이고 이사 고려 중인 것도 아마 사실이겠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당연하죠. 근데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오래 생각하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배려. 아들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민준이 잘 됐다 한마디로 충분했을 이야기를 초봉이 얼마고 차는 어떻고 아파트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늘어놓는 건 그건 소식 공유가 아니라 비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상황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 나는 지금 어디쯤인가? 우리 아이는 왜 아직 그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부러 상처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게. 그냥 자기 이야기 신나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상처는 그렇게도 생깁니다. 의도 없이 배려 없이 그냥 무심하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봤어요. 20대 때 적은 거요. 그때 선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선이는 항상 거침없어서 좋아. 뭐든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언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나 봐요. 젊었을 때 솔직함으로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배려 없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요. 그 친구가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우리 둘 다 변한 건지.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장 가슴에 걸렸던 건 사실 선의의 자랑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게 이건가? 우리가 공유한 추억들, 같이 겪은 힘든 시절들, 서로의 생일을 챙겨온 세월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손잡아준 기억들, 그게 지금 이 대화에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대화의 대부분은 숫자였어요. 초봉 얼마, 평수 얼마, 차 가격 얼마. 그 숫자들이 대화를 채웠고 그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비교의 위치에 세워놓았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날 저는 기쁘고 싶었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그 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된 친구를 만났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 이게 친구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외롭지 않으려고, 이해받으려고, 기댈 수 있으려고, 같이 웃으려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했고, 기댈 수 없었고,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정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사실은 다른 무언가 아닐까요?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10시쯤 됐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에 불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만 밝았죠.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선희가 올린 기사 링크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친구들이 대박이다, 잘됐다, 엄지 이모티콘들이 달려 있었고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눌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카오톡 특성상 내가 나가면 누구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눌러놓고 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조금 떨렸어요. 떨린다는 게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긴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선택이 큰 선택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아도 그 단톡방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일 아침에 선희가 확인하면 뭐라고 할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연락이 올까?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지금 괜찮네. 떨리긴 했는데 안도감이 있었어요.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오래 무거운 걸 들고 있다가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마 오래 참아온 것들에 대한 자기 연민이었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수고했다 하는 느낌이랄까. 잘 참았어. 근데 이제 그만해도 돼. 그렇게 한참 울었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봤을 때 카카오톡 알람이 2개 와 있었어요. 하나는 미연이한테서 왔어요. 미연이는 저랑 특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야, 나갔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나 좀 지쳐서. 미안. 미연이는 바로 답장을 안 했어요. 오후가 돼서야 왔는데. 뭔지 알 것 같기도 해. 나도 솔직히 요즘 그 모임이 좀 피곤하긴 했어. 그 메시지 보면서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유독 예민한 건 아니었어요. 나만 유독 속 좁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냥 각자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침묵이 어쩌면 관계를 더 오래 끌어온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또 하나의 알람은 선희한테서였어요. 야, 왜 나갔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당황함인지 섭섭함인지 아니면 그냥 의아함인지.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답장하지 않는다는 게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가 자랑이 심해서 기분 나빴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싸움을 시작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이유로라고 말하면 뭔가 더 궁금해할 것 같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그때 제 선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 한두 명한테 했더니 반응이 딱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그럴 수 있지. 잘했어.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아. 다른 쪽은 에이, 그냥 참지. 그 정도 가지고. 그 두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냥 참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도 참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래서 참지 않는 저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내가 곧 성숙이던 시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그냥 내가 맞춰야지가 당연하던 문화. 근데 그 인내가 어디로 갔나요? 결국 내 안에 쌓인 거잖아요. 그게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자존감 저하가 되고 어느 날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속 좁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속 좁아도 괜찮아요. 나한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게 속 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아닐까요?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해요. 제 선택이 선희한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간 건 상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섭섭한 일이 맞아요. 뭔가 내가 잘못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 감정은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미안합니다. 근데 동시에 설명을 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 봤어요. 너가 자꾸 자랑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라고 말했다면 그건 아마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게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방식이 됐겠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나간 이유를 선희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결별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건 제 입장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의견도 존중해요. 다만 저는 그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단톡방을 나오고 나서 한동안 이상한 감각이 있었어요. 일종의 금단 증상 같은 거요.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열면 거기 그 방이 없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그게 묘하게 낯설었어요. 습관적으로 그 방을 들여다보던 행동 패턴이 남아있는데 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 방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조용해졌어요. 아, 오늘 선희가 또 뭔가를 올렸겠구나 하는 그 배경 소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소리가 있는 소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이었다는 걸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마음속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뭔가를 지웠더니 거기에 여백이 생긴 거죠. 그 여백이 처음엔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백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나면 뜨거운 차 한 잔 끓여서 베란다에 나가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동네를 내려다봐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각종 단톡방, 뉴스, SNS.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짜로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앉아서 바람 소리 듣고 이웃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 맡고 어디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 듣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관계를 줄이고 나서 역설적으로 저는 혼자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전엔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했거든요. 스마트폰 안 들여다보면 불안한 그 감각. 근데 요즘은 달라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혼자 차 마셔도 괜찮아요.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그 괜찮음이 사실 관계 다이어트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으니까 진짜 관계가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연이랑 관계가 그 예예요. 우리 5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솔직히 미연이랑 깊은 이야기를 거의 못했어요.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그룹 모임이 없어지고 나서 미연이랑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그냥 3시간을 떠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 나이 들수록 뭐가 무서워? 우리 아이 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남편이랑 요즘 이런 게 힘들어. 숫자 하나 없는 이야기들.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그 전 모임 끝나고 오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벼웠어요. 따뜻했어요. 아, 이게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참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연이랑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가지 차이를 느꼈어요. 우리 대화에 비교가 없었어요. 내 아이 이야기, 내 남편 이야기, 내 고민 이야기를 해도 그게 누군가의 것보다 더 낫고 못하고를 따지는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다,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흐름이었어요. 비교가 없으면 이렇게 편하구나. 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 말 해도 되나,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그 안도감이 정말 컸어요.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비교를 해도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이 나이쯤 되면 비교의 결과가 그냥 현실로 굳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유도하는 관계가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비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도 있었어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뭔가를 시작해보자는 생각에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봤어요. 이런 거 예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선의 모임 같은 오래된 틀 안에 있을 땐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선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사는 방식도 다양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비교할 역사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읽은 책 이야기, 요즘 생각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사귀는 친구들이 더 진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경계라는 말이요. 경계를 긋는다는 게 예전엔 좀 냉정한 이미지였어요. 사람들 밀어낸다는 느낌? 인색하다는 느낌? 근데 요즘은 다르게 이해해요. 경계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든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사람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도. 울타리를 세운다는 건 전부를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맞는 것,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는 행위예요. 그 경계를 긋는데 나이가 꽤 걸렸습니다. 왜냐면 경계를 긋는다는 게 결국 노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 그 노를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은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연습하고 있어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이 꽉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을 들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겨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하죠. 그 짐들 중에 쓰지 않는 것들, 먼지 쌓인 것들,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비우면 방은 계속 꽉 찬 상태예요.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적 공간,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계속 쓰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집에 와서 가족한테 짜증이 나거나 진짜 좋은 사람 연락이 와도 오늘은 사람 만나기 싫다는 그 피로감. 어쩌면 그게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비우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0대 때 친구는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30대엔 함께 버티는 사람들. 40대엔 함께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50대가 넘어서는 아마도 함께 소박하게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화려한 게 필요 없어요.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남보다 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됩니다. 거창한 이야기 없어도 비교 없어도 자랑 없어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편한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건? 책임을 지는 건? 판단력이 생기는 건? 물론 그것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어른이 된 느낌은 좀 달랐어요. 그건 바로 내 평화를 내가 지킬 수 있게 됐을 때였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괜찮지 않은 것에 괜찮다 하지 않고 나한테 맞지 않는 관계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게 성숙인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속 좁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선택을 지킬 수 있는 것. 30년 된 관계도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마음의 평화를 뭔가 가져야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집이 생기면, 아이들이 잘 되면,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경험에서 발견한 건 반대였어요. 마음의 평화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오더라고요. 필요 없는 관계를 비우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더 가진 게 없는데. 심지어 30년 된 친구를 잃은 건데. 그런데 더 평화로웠어요.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솔직해질 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특별히 바뀐 게 없어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그 사람. 연락이 오면 왠지 무거워지는 그 이름. 모임 날짜가 잡히면 살짝 한숨이 나오는 그 그룹. 그 감각,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속 좁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관계가 지금의 당신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그 타이밍도 사람마다 달라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몸에 군살만 빼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주변에 쌓인 것들도 때로는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마치고 나서 찾아온 가벼움과 평화를 당신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아직 고민 중이신 분, 이미 정리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구독 부탁드려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거예요. 살면서 혼자 삭히던 것들,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것들. 같이 이야기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